김정수 씨, 계세요? 집주인 박순자입니다. 월세 건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65세 박순자는 밀린 월세를 받으러 203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30대 후반 남자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 목소리, 그 필체,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붉은 실팔찌. 이건 분명히 순자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요. 10년 전 사라진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와 가짜 이름으로 숨어 살던 세입자.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단지에서 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혼자서 이 낡은 빌라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빌라 곳곳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총 12세대가 들어선 이 3층 빌라는 순자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지고 복도 조명이 깜빡거리는 낡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순자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2층 복도를 걸으며 각 호실 앞을 지나던 순자는 문득 203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째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만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있는데 정작 세입자와는 마주치는 일이 없었어요. 밤늦게 복도를 지나갈 때면 분명히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아침에 지나가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203호 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순자는 의아한 마음을 안고 1층 관리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건물관리인 김명수가 벌써부터 전화통화에 여념이 없었어요. 50대 중반의 김명수는 이 빌라 관리를 맡은 지 3년째였는데 돈에 관해서는 특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명수는 순자를 보자마자 전화를 끊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순자 씨, 큰일입니다. 203호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째 안 내고 있어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김명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03호는 매달 정기적으로 월세를 입금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받았거든요. 김명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 지난 2달 동안 203호에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 통장 내역 직접 보세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김명수가 건넨 통장을 살펴본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203호에서 오던 월세가 2달째 입금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분명히 매달 말일에 203호 앞에서 월세 봉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니, 그럼 제가 매달 받던 그 봉투는 뭐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203호에서 받았는데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김정수라는 사람이 직접 봉투를 건네줬거든요. 김명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세입자한테 직접 가서 월세를 받아오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다른 세입자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임대업은 원래 이런 거예요.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입자들과 직접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 그런 일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203호 세입자 김정수는 더욱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입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할 때도 김명수가 대신 처리했고 평소에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만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김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순자 씨. 그 사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밤에만 몰래 출입하고 낮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우편물도 안 받고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명수의 말에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빌라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밀린 월세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세입자들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만 예외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을 택해 203호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세입자 김정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랄까요? 203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소리 같았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김정수 씨 계세요? 집주인 박순자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조금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어요. 김정수 씨, 월세건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제야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순자의 심장이 더욱 급격히 뛰기 시작했거든요.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그 어깨선과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문이 천천히 열리자 순자의 시선은 그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췌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마른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공허한 눈빛 속에서 순자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죠? 집주인 박순자입니다. 순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남자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마치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보통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만나면 최소한의 인사는 하는 법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구는 걸까요? 월세건으로 찾아왔어요. 2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순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사정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김정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쉰 듯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정수가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세입자들도 있고 저도 생활이 있어요. 김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김정수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해 봤어요. 월세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머지는 언제 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순자는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손글씨로 쓰여진 메모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인가요? 그냥 사과의 말씀입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순자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해결하겠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순자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였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필체, 이 목소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김정수 씨,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세입자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순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 달까지는 꼭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순자가 말하자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수가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순자는 그의 손목을 힐끗 봤어요. 뭔가 빨간색 실 같은 것이 보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층으로 내려와 김명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월세의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음에 받기로 했다고요. 김명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 되죠, 순자 씨. 이런 식으로 봐주면 다른 세입자들도 똑같이 해요. 임대업은 원칙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죠. 순자가 말하자 김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씨, 203호 세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입주했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요. 김명수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대답했어요. 6개월 전에 입주했어요. 교도소 출소자 지원센터에서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그쪽에서 지원해줬고요. 교도소 출소자라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받기 싫었는데
지원센터에서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영 수상해요. 김명수의 말에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도소 출소자라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느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이나 나이, 고향 같은 거요. 김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정수라는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신분증도 최근에 재발급받은 것 같고 연락처도 핸드폰 하나뿐이고요. 뭔가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김정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글씨, 그 목소리, 그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자꾸 기억을 건드렸어요. 도대체 어디서 본 건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정수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손글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김명수를 찾아갔어요. 김명수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203호 방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명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월세도 밀리고 있고 혹시 방을 무단으로 개조했거나 그런 건 아닌지요. 순자는 적당한 핑계를 댔어요. 김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세입자가 외출했을 때 잠깐 들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 나가는 걸 봤거든요. 오후 2시쯤 김명수와 함께 203호로 올라갔습니다. 김명수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보니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가구도 많지 않고 생활용품도 최소한만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요. 김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순자도 방 안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식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부엌도 최소한의 조리도구만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공책, 그리고 펜 몇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모서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액자에 든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라 오래된 것 같았는데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7살 때의 민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찍은 거였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사진이 맞았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김명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진을 든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런데 사진 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로 엮어진 작은 팔찌였어요. 낡고 해져서 색이 바랬지만 순자는 그 팔찌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였거든요. 민호가 5살 때 순자는 아들의 건강을 빌며 붉은 실로 팔찌를 엮어줬었어요.
민호는 그 팔찌를 무척 좋아해서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사라진 후로는 그 팔찌도 함께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순자는 팔찌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의 굵기, 엮는 방식, 심지어 중간에 있는 작은 매듭까지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그대로였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명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순자 씨,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순자는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른 나가죠. 순자는 사진과 팔찌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김명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김명수 씨도 일하세요. 저는 집에 가서 좀 쉴게요. 순자는 어떻게든 태어난 척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정수가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사진, 그 팔찌는 절대 우연일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 그리고 지금 203호에 살고 있는 김정수.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오말순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순은 순자의 유일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순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순자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오말순은 손님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순자의 표정을 보고는 급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순자는 주저하다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진 얘기, 팔찌 얘기, 그리고 김정수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말순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그 사람이 민호야. 내가 느낀 그 익숙함이 바로 그거였어. 순자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순은 순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김명수를 찾아가 김정수의 임대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했어요. 김명수 씨, 203호 계약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명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파일을 꺼내줬습니다. 순자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계약자 성명은 김정수, 나이는 35세, 그리고 소개 기관란에는 서울시 출소자 사회복지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명수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관악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는 박미영 사회복지사였어요. 순자는 그 길로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라는 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순자를 박미영 사회복지사에게 안내해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미영은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김정수 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정수 씨가 살고 있는 빌라 집주인입니다. 월세 문제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요. 박미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김정수 씨는 한 달 전에 출소하신 분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죄로 들어가셨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폭력적인 범죄는 아니었어요. 경제 관련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박미영의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민호도 사업 실패 후 사기 관련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분 가족은 없나요? 박미영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신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면서요. 정말 죄책감이 큰 분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맞다면 김정수는 정말 민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서울구치소에 계셨어요. 3년 정도 복역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도피 생활을 오래 하셨나 봐요.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사라진 시기, 그리고 김정수의 과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순자는 급히 지원센터를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고 슬프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호라면 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걸까요? 빌라에 도착하자 김명수가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203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아까 김정수가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김명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민호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도 과거의 죄책감도 모든 게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203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김정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집주인님. 김정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려고요. 김정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의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긴 소매 안에 가려져 있었지만 소매가 살짝 올라간 사이로 붉은 실이 보였어요. 역시 그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김정수가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김정수 씨, 혹시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김정수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민호라고요.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게 민호와 똑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말순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말순아, 나 어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민호 같아.
오말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건 아니야? 10년 동안 민호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확실해. 그 사람이 차고 있는 팔찌도 내가 만든 거고 필체도 민호와 똑같아. 순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왜 이렇게 돌려서 확인하려고 해? 어떻게 물어봐? 혹시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해? 그리고 정말 민호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겠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순자는 복잡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말수는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아.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김정수와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후 늦게 빌라 입구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김정수가 마침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김정수 씨, 요즘 어떠세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무래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김정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두 사람이 2층에 도착했을 때 김정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김정수를 부축하면서 순자는 그의 손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순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붉은 실로 엮어진 낡은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목 안쪽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국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민호가 5살 때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어서 생긴 상처였거든요. 당시 순자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민호가 궁금해서 손을 대는 바람에 생긴 사고였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실팔찌와 화상 자국, 이 두 가지는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순자가 자신의 손목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급히 소매를 내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가려 했지만 순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뭔가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팔찌 어디서 구한 거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팔찌가 별거 아니라고요? 김정수는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어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팔찌 하나인데요. 김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화상 자국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릴 때 다리미에 대인 거죠?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히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알죠. 순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김정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세입자라고요. 일반 세입자가 왜 제가 만든 팔찌를 차고 있어요? 일반 세입자가 왜 제 아들이 다친 자리와 똑같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김정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김정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민호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이렇게 숨어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감옥 갔다 온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사기 누명 쓰고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사기 누명이라고? 누명이었다고? 순자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사업 파트너가 저를 배신했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가난한 저보다는 돈 많은 그쪽을 법원에서 믿었죠. 민호는 10년 전의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당시 민호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동업자와 함께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동업자가 투자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민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민호는 너무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더욱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7년 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3년형을 받았지만 민호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순자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제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민호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바보야. 엄마가 널 언제 미워했다고 그래. 10년 동안 매일 기다렸는데. 어머니. 민호는 순자의 품에 안겼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지만 순자 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에 돌아온 거야. 순자는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민호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순자는 민호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 이름을 불렀어. 길에서 뒷모습만 비슷해도 뛰어가서 확인했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고 실종자 신고도 냈어. 그런데 넌 여기서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기 싫어서 가짜 이름으로 산 거야? 폐를 끼치기 싫어서 엄마가 찾는 걸 모르는 척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해 봤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세입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봤지만 순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순자는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어. 순자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순자는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쾅 닫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분노, 실망과 안도감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말 민호가 맞았다는 것,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말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지. 1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니. 나라도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말수는 순자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감옥까지 갔다 온 아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엄마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 말순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순자도 민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자야, 그런데 너 요즘 병원비나 관리비 문제없이 내고 있지?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병원비까지 내면서 살 수 있어? 혹시 어디서 돈을 빌렸어? 말순의 질문에 순자는 의아했어요. 병원비는 매달 제때 내고 있었거든요. 빌라 관리비도 밀린 적이 없었고요. 아니야. 나는 내 돈으로 다 내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는데? 말수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순자가 받는 월세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내기는 어려웠거든요.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비 자동이체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달 병원비가 나가기 전에 똑같은 금액이 무명으로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보니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민호가 이 빌라에 입주한 시기와 일치했어요. 순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송금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김정수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가짜 이름으로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빌라 관리비도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순자 몫의 관리비가 김정수 명의로 미리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민호가 왜 월세를 밀렸는지, 왜 그렇게 초췌해 보였는지, 자신의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머니 몫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직접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순자는 다시 말순을 찾아갔어요. 말순아, 민호가 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어. 6개월 동안 계속. 정말? 그럼 그 애가 무슨 돈으로? 말순도 놀랐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출소하고 나서 일을 구했나 봐. 그런데 자기 생활도 힘들 텐데 내 돈까지 대신 내줬다니. 순자는 울컥했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모르는 척 할 거야?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지?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냥 서 있고 싶었어요. 안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민호가 나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심한 말을 들은 후에 혹시 다시 사라진 건 아닐까요?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들어와도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비겁했어요. 그런데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병원비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 관리비도.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통장 확인해 봤어. 6개월 동안 계속 김정수 명의로 입금되고 있더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거든요. 왜 그랬어? 그 돈이면 내 생활도 빠듯할 텐데. 순자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께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보야.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였어.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순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더 이상 숨지 말고. 네, 어머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1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상하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순자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1층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민호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떡하지? 119에 신고해야 해. 누군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해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전기 합선인 것 같아요. 김명수가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소방차는 언제 와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금방 올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모든 세입자들이 빌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밖에서 보니 1층 전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연기도 2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세입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2층까지 번질 것 같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가 무언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내 방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보험 증서랑 통장들. 어머니, 위험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민호가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걱정이 됐어요. 그 서류들이 없으면 나중에 보험 처리도 어렵고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 순자가 빌라 쪽으로 향하려 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민호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급했어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민호가 뒤따라갔지만 순자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더 진해졌어요. 2층 복도까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간신히 방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나오려는데 복도에 연기가 더 자욱해져 있었어요.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도 2층까지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거든요. 민호는 순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손 잡으세요. 민호가 순자를 찾아서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빨리 나가요. 민호가 순자를 이끌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계단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1층까지 내려왔는데 출입구 쪽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요. 다른 출구로 가야 해요. 민호가 순자를 다른 쪽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뒤쪽 비상구로 나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연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도움을 줬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어요? 순자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에는 연기를 피하려다가 벽에 닿은 가벼운 화상이 있었어요. 어머니, 손이 다쳤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순자의 손을 봤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호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성급했던 거지. 두 사람은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은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어요. 화재 사건 이후 순자와 민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호는 더 이상 가짜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김명수에게 가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김정수가 아니라 박민호입니다. 순자 씨의 아들이에요. 김명수는 깜짝 놀랐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계약서만 다시 정리하면 돼요. 민호는 203호에서 나와 순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순자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어줬어요. 작은 일상들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빌라 1층은 많이 손상되었어요. 보험 처리를 하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서 직접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 이 벽지는 어떠세요? 민호가 샘플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좋네. 밝은 색이 좋겠어. 순자도 즐거워했어요. 아들과 함께 집을 꾸미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수리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격려해줬어요. 사람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덕방 아저씨도 응원해줬습니다. 오말수는 특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순자야, 너희 모자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뜻이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순이 제안했어요. 말순은 자신의 반찬 가게 앞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화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와 민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의 사연도 늘어났어요. 3개월 후 빌라 수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간판을 달기로 했어요. 무슨 이름으로 할까? 순자가 민호에게 물어봤습니다. 희망 빌라는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요. 민호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어요.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된 민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공방을 열어서 수공예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특히 붉은 실로 팔찌를 엮는 일에 집중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팔찌를 보면서 배운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호가 만든 팔찌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만든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 순자도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어느 날 민호는 특별한 팔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10년 늦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붉은 실로 정성스럽게 엮은 팔찌였습니다. 순자는 그 팔찌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호야. 순자는 그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낡은 팔찌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팔찌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다시 이어진 인연의 상징이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희망빌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한 빌라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일부 세입자들은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자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말순의 게시판도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적어놓고 갔어요. 가족과 화해하고 싶다는 사연,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보람을 느꼈어요. 작은 게시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순자와 민호는 빌라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질녘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행복하니? 순자가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나도 행복해. 내가 돌아와서. 순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붉은 실팔찌를 찬 손목이 서로 맞닿았어요. 10년 전에는 이별의 상징이었던 팔찌가 이제는 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호가 약속했어요. 나도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순자도 약속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순자와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빌라라는 이름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관계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